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난 계단의 설치 요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아서 3개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035조에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죠. 5개 층 이상, 그러니까 지상층 얘기죠. 그리고 지하로 2개 층 이상 파고 들어가는 경우, 올라가거나 깊이 내려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커진다. 특별히 재난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직통계단 중에서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직통계단이 일반적인 계단이고 이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된 구조, 재료 이런 요건에서 업그레이드 되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나아간다. 이런 기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예외 같은 경우는 뭐냐, 예외.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되겠느냐. 5층 이상이면서, 5층 이상이면 당연히 이제 피난계단 설치 요건이 되죠. 5층 이상인데도 좀 소규모, 너무 소규모인 것들은 층수는 높다라고 그러지만 너무 소규모인 것들은 좀 봐주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봐주느냐, 주요 구조부가 여전히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고요. 5층 이상이면서도 규모는 작은 거, 내화 구조 불연 재료를 하면서도 바닥 면적의 합계는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여러분 이 20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건축법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등장하는 것은 소규모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규모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제한을 조금 완화해 준다, 적용 예외를 두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여기도 200제곱미터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있고요. 5층 이상인 층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이 방화구획이란 말도 건축법만 봐서는요, 건축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모든 걸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다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면요, 방화구획이라는 것들은 어떤 한 구역 내에서 불을 막아내고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설비적인 사항들이 갖춰져 있는 경우를 의미해요. 당연히 이제 방화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천정을 올려다 보면은 여러분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어떤 시설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뭐 샤워기는 아니지만 물을 이렇게 비상시에는 물을 직접 뿌려대서 불을 끄거나 아니면 불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또 창문 같은 경우에 가면은 창문에 또 드렌처라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창 밖과 안을 지금 일종의 어떤 수막으로 구분해주는 어떤 그런 시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구획을 보통 우리가 방화구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데면은 조금 완화해 주겠다, 굳이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외가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시설로 쓰는 층의 직통계단은 1개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판매시설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재난 시에 사람들이 피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 서로 간에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요. 또 뭐 세일 기간이라 할 때 뭉청 사람이 몰리기도 하죠. 이런 경우를 건축법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서 1항에도 불구하고 1항 내용은 뭐였습니까?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선택해서 놓을 수 있는 경우였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특별계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방식, 법규에서 문장을 쓰는 방식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라는 건 뭐냐, 이것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난계단이 아닌 무조건 특별 피난계단으로만 가야 되는 경우다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고 재난에 대해서 대피의 위험성, 그럴 가능성이 높은 곳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건축물 중 11층 이상인 층이다. 그러니까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피난상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래 위에 고조 차이가 높죠. 상당히 많은 어떤 상하 간의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 피난계단으로 해야 되겠다. 상하로 내려오는 시간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그 이동 기간에 굉장히 이제 안전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만 갑복도식 공동주택 제외. 저도 이거 지금 말 처음 봤는데, 보통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갑복도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쪽에는 복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이렇게 개별 세대가 있는 이런 형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복도가 한쪽에 있는 경우에 복도 쪽으로 다 창문이 이렇게 나잖아요. 이걸 이제 갑복도시라고 그러는데, 홀복도식이라고 그랬는데 갑복도식이라고 좀 말을 최근에 바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엔 제외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외기를 면하는 벽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외를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공동주택인 경우 조금 더 봐줍니다. 16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모두 특별 피난계단이다. 지하층이면 좀 더 위험하죠. 특별히 외기로 향하는 창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모두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바닥 면적이 400m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굳이 400m 미만인 층 하나도 한 층으로 봐가지고 11층 또는 지하 3층 거기에 포함시키진 않겠다. 지하 3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이 있었다. 그럼 이 규정상에선 그건 지하 2층으로 그냥 봐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규라는 것들이 예외가 있고 예외에서 또 예외가 있고 봐주는 게 있고 완화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원칙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어떤 필요한 특수한 원칙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파악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요건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그럼 앞에 보면은 뭐 2개 이상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 3개, 4개, 5개를 놔야 될 필요성은 없는가?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은 없는가? 건물이 커지면, 그리고 크고 높아지면은 당연히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개수도 많아질 가능성이 크죠.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5층 이상이고요. 5층 이상은 앞에 나와 있는 이 규정하고도 계속 같이 가는 것들이죠. 일단 5층 이상인 층이 기본이에요. 그 5층 이상의 층에서도 다음의 용도로 쓰는 층, 어떤 층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용도의 층이겠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 그 중에서도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뭐 여객용 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터미널 형태의 시설들을 얘기합니다. 또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그 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또는 뭐 수련시설 등등. 기본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시설들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5층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 특별히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추가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된다. 자, 그럼 추가하는 규칙은 어떻게 되느냐? 그 층의 해당 용도, 여기 나와 있는 용도를 얘기해요. 그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2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규정만으로 하면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2개 기본 규정만으로 하면 돼요. 근데 2000제곱미터를 넘는, 이 말은 이제 초과를 얘기하죠. 2000제곱미터까지는 괜찮지만 2000m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서 직통계단 외에 다음과 같은 계단을 설치한다. 뭘?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한다. 자, 이것도 말이 좀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사례를 한번 직접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자, 요런 용도,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용도로 설계가 되었다. 그럼 이건 2000제곱미터까지는 기본적인 설치 규정만 따르면 돼요. 거기다 이제 추가가 돼야 될 해당하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만큼 늘었죠. 1000제곱미터만큼이 어떻게 되냐? 추가가 되는 2000제곱미터 이내마다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1000이기 때문에 2000의 절반이기 때문에 0.5개, 절반의 계단만 놓을 수 없죠. 가다가 끊어지는 계단만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 같은 경우도 온전하게 1개 플러스 1개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000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2000 더하기 또 2000 더하기 1000이죠. 기본, 여기다 플러스 1대, 또 이것도 플러스 1대 요건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200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그것 때문에 단 2만큼이라도 면적이 초과가 되면 그것 때문에 한 대를 더 놓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00제곱미터하고 3000제곱미터하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규정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 공간을 설치해라 라는 것들인데, 용도로 봐서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딱 봐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고 일시적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시설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런 경우가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고 면적도 바닥 면적 합계도 3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으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죠. 이런 경우에 지하로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피난 가는 5개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히 고려해야 될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겠죠. 옥상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옥상광장을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뭐 커피 한 잔, 바람 쐬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건축법에서는 여기를 시리어스하게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액션 영화격으로 보고 있어요. 첫째, 일단 사람들이 뛰어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추락할 수가 있다. 특별히 요새 또 사람들이 많이 뛰어내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라펫이라고 그러는데 옥상에 주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난간이죠. 이렇게. 요 난간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2m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다가 또 추가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도 요 담장 때문에 뷰가 이렇게 환하게 보이질 않는 그런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층 이상의 경우 그 옥상 광장은 사실은 피난 용도로 설계가 됩니다. 5층 이상이면 사람들이 대피할 때 불이 났다 그럴 때 지상층으로 내려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차라리 옥상으로 피난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11층 이상이고 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진짜 액션 영화가 펼쳐집니다. 헬기가 들어오는 구조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건물의 어떤 옥상을 딱 이렇게 보면요. 옥상 11층 이상이야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돼 있고 H자가 써 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헬기가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다 앉아서 사람들을 구출한다. 이런 어떤 헬기 구조용 전용 승강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 1, 1 세 개가 겹치면요. 이 헬리콥터의 날개 같은 경우도 일자 2개, 그리고 헬리콥터도 일자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자 3개가 겹치면 헬기 구조 공간이 필요한 그런 요건이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또 외우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평지붕일 때 얘기고요. 평지붕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헬기가 나와서 앉을 수가 있지만 만약 경사지붕이면 어떻게 된다? 11층 이상 되면서 경사지붕인 건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경사로 되어 있는 지붕이 있고 요 밑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경사 지붕 밑에 이제 대피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헬기가 뭐 줄 내리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잡고 올라가든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사 지붕일 경우 경사 지붕 아래에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옥상은 아니더라도 옥상에 맞먹는 대피 공간이 지붕 아래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많고 많은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PPT로 만드는 것들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머리가 골치 아파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을 했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시행령 47조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용도들 간에 서로 간에 불합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경우, 뭐에 관해서? 재난, 화재와 관련돼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런 용도들이 있어요. 특별히 소매시장 같은 데가 화재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소매시장에는요, 그 안에 취사를 하는 어떤 음식점도 있고요. 근데 바로 옆에 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불, 뭐, 직물, 헝겊, 이런 거 파는 막 그런 가게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노유자라든가 유아라든가 이렇게 화재나 재난에 취약한 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지붕 안으로 들어와서 조합된다? 그런 경우 위험할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용도들을 제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약시설과 경계시설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법에는 그냥 드립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시설이 뭘 얘기하는지는 법에서는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소화하는 차원에서 취약시설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자, 취약한 애들이 있고 조금 위험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섞이는 거는 제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취약시설 뭐겠어요? 의료시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인데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노유자시설, 특별히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죠. 장례시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이용하죠. 등등등등. 자, 이런 경우는 화재에 취약한 시설입니다. 자, 그럼 경계시설은 뭐냐? 화재를 많이 일으킬 만한 요인이 있는 시설. 위락시설 그렇고요. 이 안에 뭐 취사시설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 위험물 저장 처리 마찬가지도 당연히.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 등등.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영 47조의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용도들이 같은 건물 내에 설치가 될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와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것과 대립되는 용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취약시설이 와 있었는데 경계시설 하나가 그 뒤에 들어오게 허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먼저 입주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입주해 있는 것들이 서로 경계시설이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경계시설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취약시설이 동일한 건물로 들어오는 것들, 그거를 이제 규제하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용도 제한에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취약한 용도랑 경계 용도가 섞이는 걸 막고 싶은데
특별한 용도나 건축물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또 있더란 얘기인데 당연히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공장, 기숙사 따지고 보면 뭡니까 이것도?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앞에 보면 공동주택과 공장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공장에 있는 기숙사라는 것들은 당연히 주거 용도인 공동주택 플러스 공장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도 공장이라는 것들이 운영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중심상업지역 전체에서 봐주는 건 좀 특이하죠. 그 전에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의 어떤 용도지역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국토개혁법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상업지역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4개가 있었죠. 그래서 유통상업이 있었고요. 근린상업이라는 게 있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고밀에 가장 고층 건물이 제일 컴팩트하게 몰려있는 그런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건폐율이 무려 90%, 용적률 같은 경우도 무려 1500%가 주어지는 가장 크고 우람한 건물들이 들어가는 곳이 중심상업지역이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은 모든 용도들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계용도랑 그 다음에 취약용도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컴팩트하게 고미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여기는 어떤 판단이 있냐면요. 중심상업지역이란 건 어차피 고저의 차이로 용도지역이 구분될 수가 있겠더란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올라가니까 무려 용적률이 1500%니까요. 그래서 취약용도랑 경계용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들어간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안에서 상하 간의 어떤 분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도시에 가까운 거대한 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용도들이 어느 정도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지시키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 제한에 예외를 두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규정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초고층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사실은 요게 중심상업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중심상업지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중심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용도상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그런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이 있죠. 서로 간에 대립되는 용도, 취약용도랑 경계용도가 같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 봐주겠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통 주상복합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상에 한 3층 정도까지 그리고 지하까지는 상업시설이 들어가요. 상업용도. 상업용도 중에는 당연히 위락시설이 있겠죠. 그리고 상층부에는 여기에는 보통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과 지하층에 있는 상가에는요, 이 주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번화한 상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이 밑에 위락시설이 있고 이 위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상하, 고저 차이로 인해서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둘 다 뭡니까? 면적상의 구분은 아니지만 상하, 고저 차이를 통해서 취약용도랑 경계용도를 충분히 분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컴팩트하게 이런 시설이 밀집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준은 있습니다. 요건은 있어요. 사생활보호나 밑에 위락시설이 위에 있는 공동주택의 어떤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고 뭐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방범 방화 등 안전보장 조건을 강화하는 그런 요건 내에서 허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는요. 서울에 많이 세워지고 있는 일종의 신산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산업. 어디 가면 이런 것들이 많냐? 영등포 지역에 가면 많습니다. 영등포가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장들이었어요. 가보면 연기가 폴폴 나오고 산업단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외부로 나갔죠. 그 지역이 뭘로 변했습니까? 그 지역에 뭐 쇼핑몰도 들어서고 그랬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 디지털 센터니 IT 개발 센터니 일종의 어떤 IT나 이런 것과 관련 디지털과 관련된 신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입니다. 용도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건물들이 생겼는데 그 건물 내에 최근에 뭐냐면 전업주부들, 아버지나 엄마가 전업주부로 활동하다 보니까 애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를 맡기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자, 그러면 직장 내에다 타가소 내지 직장 내에다 어린이집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나. 출근할 때 맡겨놓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이 지금 직장 내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식산업센터라는 건 엄연히 일반 공업, 준공업 이런 공업 용도란 얘기예요. 그것과 직장 어린이집 사실은 두 개가 서로 대립되죠. 하지만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완전하게 허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뭐 상대적이거나 아니면 예외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완전하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거하고 가장 취약한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는 이제 섞이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어떤 것들이 가장 화재 위험성이 높으냐? 사실 도매 시장, 도소매 시장들이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나라에서 뭐 재래시장이다라고 얘기하죠. 한쪽에는 불을 피우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칸으로 가면 또 포목점이라고 해서 이불이라든가 뭐 천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화재 위험할 수가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추운 겨울이 되면요, 어떤 시장에서 불이 났다 이런 뉴스들이 수시로 나오고 그랬어요. 최근에 이제 재래시장이 현대화돼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위험하다. 거기에 비해서 가장 또 취약한 계층들이 살고 있는 용도는 뭘까? 노유자 시설 중 아동 또는 노인과 관련된 시설들. 대피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두 개의 기능이 한 건물에 복합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조산원 등 사람들이 주로 오랫동안 굉장히 정원하게 생활하는 곳이죠. 그것과 비슷하긴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친절하게 제가 그게 뭔지 써놨습니다. 고시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말로 법규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고시원이라고 뒤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고시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칸막이 벽, 방화벽이 아니죠. 칸막이만 되어 있는, 칸막이 기능만 있는 벽을 이렇게 등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반 주택 기능들이 하나의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중생활시설과 헷갈릴 수 있는 다중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시설이 있어가지고 건축법에 나오는 다중으로 시작되는 그런 용도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준다중이용 건축물도 있었는데 일단 어떤 것들이었어요? 자, 그것들의 합계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어떤 용도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설군들 어떤 것들이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문종, 판운, 의숙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었잖아.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중 여객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 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면서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특별히 관리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이런 붙였죠. 그거 말고 기준이 또 하나 있었죠. 용도랑 무관하게 16층 이상이면은 그럼 역시 또 다중이용 건축물이었다라고 돼 있었죠. 요거하고 또 다중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일종의 공동주택의 일환입니다.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3층 이하,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그런 단층주택인데 옛날로 치면 그런 것들이 하숙집이라고 불리는 개별적으로 취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목욕시설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취사시설은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 수 있는 기숙사는 아니지만 일반 주거지역이 허용되어 있는 기숙사랑 거의 비슷한 형태의 주택, 다중주택이라고 그랬죠. 자, 다중자가 들어가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요, 아직까지도 화재에 좀 취약하게 돼요. 자, 밑에 층에는 상업용도가 들어가고 있고 상업용도에는 여러 가지 뭐 식당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이 돌아가고 있고요. 외부 사람들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는 이제 화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는 경우 상층부로 이런 것들이 불이 올라가게 됩니다. 불이 이 아파트에서는요, 필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층부에는 바람이 굉장히 거칠게 불고 있죠. 하층부는 그에 비해서 바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압력이 작아지고요, 밑에는 압력이 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이 이렇게 계단실을 따라서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보면 한 줄로 이렇게 불이 쫙 타고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불이 밑에서 난다고 하더라도 상층부에 있는 공동주택 부분들, 그런 것들이 위험해질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 예전에 이거는 세운상가 아파트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가면요,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상부층이 상업용도가 아니라 서울 도시재생 전시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거기가 다 상업용도였습니다. 지상부는 뭐 전자나 아니면 설비와 관련된 상업용도,
상층부는 아파트 용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화재가 났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김수근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설계한 곳이 이곳인데 화재가 너무 심한 바람에 굉장히 좀 인기가 없는 아파트가 되어버렸고 아직까지도 이제 철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 철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논란 가운데 지금도 놓여 있죠. 자, 이만큼 주상복합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고 재난과 화재 관련해서 위험성이 여전히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방화지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방화지구라는 개념은요, 건축법상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니죠. 이미 어디 나오셨습니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용도지역이 있었고요. 용도지구가 있었고요. 용도지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뭐 미관지구, 경관지구, 뭐 어쩌고 지구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화지구죠. 방화지구 안에서는 어떤 건물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법 51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국토계획법과 이제 건축법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당연히 방화지구 안에서는요, 건물들 하나하나가 다 방화에 그리고 화재를 대피하는 어떤 시설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수밖에 없겠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 모두가 내화 구조가 돼야 된다. 내화 구조라는 건 뭐다? 불이 났을 때 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탄다고 하더라도 쓰러지진 말아야 돼. 또는 사람들이 대피하기 전까지 충분히 쓰러지지 않고 버텨줘야 돼. 그게 바로 내화 구조라고 그러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뭐겠어요? 소규모의 건물들,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건 뭐 10평도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건물들이죠. 거기다 단층, 거기다 부속 건물 이런 것들까지 다 적용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용도 중에서 건축물이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거, 도매시장은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건축물로 볼 때 굉장히 좀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예외를 두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하지만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은 방화구조, 내화구조가 아니라 불연재료 정도만 쓰는 것도 봐주겠다. 내화구조랑 불연재료가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연재료를 쓰는 것보다 내화구조를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강화된 방화수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내화구조는 건물이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불연재료는 뭡니까? 그 재료를 써서 일단 불이 타지만 않으면 돼. 다른 돌려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어요? 무너지고 이런 구조적인 것까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내화구조가 좀 더 강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붕, 방화문,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이런 것들 다른 집으로, 다른 필지로, 다른 대지로 불을 옮기지 말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갑종방화문, 갑종방화문은 이거 건축 설비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명칭만 알아두는데요. 갑종, 을종이 있어요. 그래서 갑종 같은 경우가 갑이야 갑. 방화 성능이 최고인 거. 오피스 건물이나 아니면 백화점 건물, 뭐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 이런 데 가서 계단실을 가보면요. 계단실의 문이 굉장히 두터운 쇠로 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문이야. 그래서 여자분은 이렇게 한 번에 열지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문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방화문이에요. 불길이 쉽게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화된 어떤 재질과 구조로 만든 문이 있는데 그게 방화문이라는 것이죠. 창문에 드렌처라는 건 창문에다가 이렇게 스프링클러는 아니고 물이 이렇게 쫙 분사가 되면서 일종의 막을 형성하게 만든 것들이 있어요. 역시 불길이 또는 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거든요. 또는 다른 건축물로 가는 불길을 막는 차단 내화 구조, 불연재료, 환기 구멍에 금속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화지구 내에서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지구 내에서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내화 구조, 다른 필지로, 다른 대지로 불길이 옮겨가지 않게 뭐 등등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것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둡시다.